저희가 취재를 했지만 방송에 담지 않은 부분 중에 그 고등학교 때 그 수능 시험 날 저는 이제 1356회를 제작한 정재원 PD라고 하고요. 이번 방송은 그 부산에서 23살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잔혹하게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취재한 방송이었고요.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너무나 평범하게 예측 불가능한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주위에 멀쩡해 보였던 어떤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떤 시점엔. 그게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유정의 범행과 정유정이란 사람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을 계속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근데 보통은 사실은 신상공개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보통은 그걸 원하잖아요. 이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정유정의 신상공개까지 반대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겪은 처참한 범죄에 대해서 언론이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는 것들이 싫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반대를 하셨지만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사실이 아니고 오보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보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수많은 추측들과 오보들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더 상처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좀 정확히 정리하고 아닌 건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고 필요하겠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큰 동기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택시기사님께서 신고를 안 했다면 완전 범죄가 됐을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택시기사님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최초로 경찰이 인지하는 건 피해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근데 실종 신고를 어느 시점에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CCTV라는 게 보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범행이 일어났던 건물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나 건물의 출입구에는 CCTV가 있지만 이게 층마다 모든 복도를 커버하는 CCTV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집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CCTV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만약에 정유정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어딘가에 유기를 했다면,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실 간접적으로 수발신 기록 확인한다고 해서 정유정과 통화하거나 문자한 기록이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앱에 있는 거니까. 또 앱에 있는 기록들은 사실 핸드폰 자체를 포렌식을 하거나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정유정과 대화를 나눴다는 걸 본인이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앱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수사가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미궁에 빠졌을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어쨌든 택시기사님의 신고로 정유정이 현장에 체포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있었던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고였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유정이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택시기사님이 신고를 이제 하시고 가까운 지구대 분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캐리어 확인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피해자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당직하는 형사들이 그 주소지로 가본 거예요. 피해자의 집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다는 게 아내가 보이게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게 아니고 전자도어락인데 전자도어락에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추정해보면 정유정이 이 집을 다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전자도어락에 배터리를 빼놓고 문을 열어뒀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3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차례 후. 네. 그동안 뭘 했었는지 알 수 있나요? 혹시 뭐 경찰 조사 기록에 나와 있다던가. 3번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뭔가 어떤 굉장히 계획적이고 어떤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범행을 하기까지 드러난 과정들이 굉장히 주도 면밀해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범행을 하고 나서 본인 집 근처에 갔던 거는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도구를 구입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본인 집에 가서 캐리어를 들고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이후의 방문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언가를 깜빡하고 오고 그 밖에 다른 필요들 때문에, 그러니까 비계획적이고 비조직적인 특성들 때문에 그 추가적인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취재를 한 내용과 전문가들 다수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인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계획적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씩 위장을 하고 길었던 머리를 자르고 학생인 것처럼 하고 찾아가야겠다. 이런 건 사실 본인이 교복을 혼자 사면 되는 거고 머리를 커트하는 것도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피해자를 만나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뭔가를 실행해야 되는 그 단계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설퍼지기 시작해요. 저희가 취재를 했지만 방송에 담지 않은 부분 중에 그 고등학교 때 그 수능 시험 날, 수능 시험은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수능 고사장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아침에. 뒤늦게 뭐 선생님이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원래 자기가 가야 되는 곳으로 바꿔주고 이런 일화가 있었고, 또 졸업사진을 찍는,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되게 중요한 날 졸업사진을 찍는 장소에 늦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본인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점의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획성이 없고 꼼꼼하지 않은 경향들이 이제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행 이후에 어설펐던 게 의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정정의 본 모습이고 범행 직전까지 뭔가 주도 면밀해 보이는 과정들이 오히려 의외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범행 정황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암수 범죄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 부분은 일단 경찰이 다른 범행은 없다라고 확인을 1차 했고요. 정유정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서 본 결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행을 만약에 한 번 해서 성공한 범행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범죄자들이 한 번 범행을 성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사실 굉장히 훨씬 더 주도 면밀해지거든요. 근데 정유정의 범행 직후의 행적들을 보면 결코 이제 다른 어떤 추가적인 경험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른 여죄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송에 보면 정유정이 주기적으로 외출을 했었다라고 나왔는데 그 외출에서 만난 사람들 중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것도 경찰이 이제 확인을 한 부분으로 정유정이 교류한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진술상에서 없고, 그 다음에 뭔가 교류를 한다면 핸드폰에 남아야 되는데 핸드폰에 이제 누군가 타인과 주기적으로 교류한 흔적은 없고,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범행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타인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범행의 매 단계를 노출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결코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범행 과정이나 범행 이후를 의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있지 않은 걸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면 주기적으로 외출을 해서 도대체 뭘 한 건지 나왔나요? 10년 전에 정유정을 봤던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런 친구들까지 사실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볼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 5년 사이에 정유정을 현실 세계에서 만났던 그 어떤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가 된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갔지만 그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 나간 게 아니라 본인이 어딘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식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정유정이 이제 지역의 도서관에서 뭐 책을 빌리거나 범죄물을 보거나 이제 이랬던 기록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이런 상황도 없었나요? 그런 부분도 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어떻게 살았겠느냐.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의존해 생활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정이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알 수 있나요? 할아버지를 저희가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고 실제로 두어 번 마주치긴 했습니다만, 누구시 알고 싶다 해서 나왔는데요. 좀 많이 힘드시죠? 근데 할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저녁 때는 당연히 집에 있잖아요, 밤까지. 근데 거기에 심지어 큰 캐리어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밤에. 정유정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할아버지가 자기 삶에 많이 관여를 한다든가 혹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였다면 결코 거기에 아주 잠시라도 개입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랬던 걸 보면 할아버지가 본인한테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랬다는 건 사실 이 둘 사이에 집 안에서는 어떤 식의 교류나 대화가 거의 없던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폐 특성을 심신미약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나요? 정유정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그 맨 바탕에는 자폐적인 성향이 엿보여요. 기본적으로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도 가능하고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자폐 성향에 조금 더 좀 적은 이런 특성을 이제 아스퍼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자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심신미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범행을 할 당시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했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들을 세우고 구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코 현실적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저희가 방송 후에도 사무실로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몇 통 왔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방송에 이 자폐 특성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 차례 넣었거든요. 어쨌든 정유정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해의 틀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다른 선량하게 살아가는 자폐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폐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폐를 가졌기 때문에 혹은 이런 범행을 꿈꾸고 계획하게 된다. 이건 전혀 인과관계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정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비열한 살인마죠. 그러니까 시신의 훼손이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이번에 분석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은 이 정도의 시신을 훼손할 정도면 그때 정유정의 모습은 굉장히 악귀 같지 않았겠냐고 이런 식의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왜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범죄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 사회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침부터 야자할 때까지 밤까지 같이 있는데 학생들을 관리하고 관찰해야 되는 사실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정유정이 이상하다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조승희라고 예전에 버지니아 대학교 버지니아 테크에서 왜 그 총기 난사가 사람 엄청나게 많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온갖 연구를 이제 긴 시간 동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상행동하는 애들을 찾아내가지고 케어를 하는 거. 대학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상담을 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표창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단계에서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 이상행동이 뭐 학교폭력의 가해로 나타나거나 혹은 뭐 동물이나 막 이런 생명체들을 학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발견이 돼도 그걸 적절하게 연계해서 해결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없다는 거거든요. 학교 측에서 한 번이라도 좀 뭔가 상담이나 케어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